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이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 있는 거 낮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죠. 대정부 질문은 여야가 사실상 그러니까 야당의 시간이죠. 국회가 9월달 정기 국회의 어떤 신호탄이 대정부 질문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은 정치 분야였습니다. 오늘 정치 분야에서 제가 아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은 당연히 김건희 어떤 그 리스크나 여러 가지 의대 참사,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를 질타할 것이고,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떤 계엄령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재명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공략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정부 질문은 대격돌이 벌어졌죠.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외교, 통일, 안보, 그 다음에 11일 날은 경제, 12일 날은 교육사회, 문화 순으로 여러분들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아마 오늘 의료 대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낮방송 보신 분들은 좀 내용이 겹칠 수 있는데 의료대란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에 이제 거의 이제 고착화되어 있냐면 20% 후반에 있다가 이제 점점점 빠지면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20% 초중반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는 윤석열 지지율이 한 23% 나온다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20% 후반 정도 나온다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 20%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마지막 동력은 이미 떨어졌죠.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최대한 지지층이 결집에 그러니까 국정을 이렇게 난장판을 부려도 국힘당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층 한 20%대가 중반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그 윤석열의 지지층은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지지층들이 원하는 김문수나 빵진숙 이런 애들을 그리고 뉴라이트의 인사들 이런 인사들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통과시키는 겁니다. 왜 의료 참사,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냐면요. 지금 국힘당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가장 코어 지지층은 70대예요. 그렇죠?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가장 코어 지지층이에요. 이 코어 지지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의료 문제예요. 그렇죠? 가장 고령의 70대 이상들이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아야 되는데 평소에 본인이 어떤 관절염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혈압이 안 좋거나 당뇨가 있거나 여러 사안에 대해서 편하게 가던 병원이 이제는 갈 수 없고 약을 처방받을 수 없고 그럼 직접적인 타격은 고령층일수록 의료 대란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 의료 대란 문제를 적나라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이 의료 대란의 참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들의 정치적 판단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누적된 뭐 민주당은 빨갱이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갖고 뭐 민주당은 공산당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좌파다 뭐 이런 정치적인 이념 편향적인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령의 어떤 굉장히 어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너무 세금만 걷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전통적으로 국힘당 지지자였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 견고한 70대 이상의 윤석열 지지층을 깨는 것은 바로 의료 문제예요. 지금 70대 이상도 의료 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어차피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네들이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추석 밥상에 어떤 반찬거리로 올리고 싶어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이번에 추석 때는 아프면 안 된다가 유행어처럼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고 결국 이 노령층들이 결국 가족들을 만나고
아니면 독거노인들도 많죠. 가족들을 만났을 때 결국은 이 어르신들이 가장 너무너무 아끼는 손자들, 이 아이들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애들이 아파갖고 새벽에 갈 수 없는 병원 이런 환경이나 자식들의 이 의료 참사에 대한 진실을 알리면 이번에는 거의 박가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제 10%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10%는 사실상 국정 동력임은 이미 상실됐고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여당 안에서도 지금 국힘당 안에서나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적어도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질해야 된다. 그래야지 의사들을 여야 의정 협의체의 자리에 좀 앉힐 수 있지 않겠냐. 정부가 너무 관공 모드로 가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 자체가 출마를 못한다. 그래서 정부의 해결의 의지 노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여당의 뭐 정치인들도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의 경질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 차관이 왜 이 주목을 받냐면요. 차관이 바로 보건복지부 2차관인데 1차관인가? 2차관일 거예요. 이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라는 사람이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의대 증원 문제나 이거는 실무자예요. 그래서 박민수에게 사람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고 최근 박민수가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 망발을 했죠. 본인이 전화할 수 있는 환자는 그거는 경증 환자다. 그런 사람들은 응급실에 오지 말아라 그래갖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받았죠. 윤석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 정도는 어떤 정치적인 인사나 그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차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근무하면서 뭐 말단 직원부터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차관 자리까지 올라가는 실질적인 실세예요. 각 부처의 차관들이 사실 실세 차관들입니다. 장관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뭐 하나 실수하면 장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임명직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근데 윤석열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완전한 복지부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서 일을 안 한다보다 여기저기서 내부 고발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레임덕은 뭐냐면요. 여태까지 부당한 지시에 입국 다물고 일을 할 수 없던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결국은 우리가 파면당하고 우리가 경질당한다는 공무원 사회에 이런 파닥의 소문이 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자 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를 떠나서 여태까지 있었던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부 고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정부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부동이야 뭐 본인들이 검찰 시켜갖고 어떻게 뭐 때려잡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여기저기서 이제 내부 고발들이 터져 나오고 대표적인 게 지금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 용산의 행정관들이나 거기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입 밖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게 언론에 흘러가고 공무원들이 부당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하고 저희 언론사에도 제보가 하나 온 게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걸 실무를 했다라면서 어떤 일들을 자료가 막 와. 진짜로. 그렇다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실무차기였는데 이걸 진짜 실행할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자기가 실무자니까 자료를 자기가 갖고 있잖아. 정부가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면 그게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이 정부가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좀 말씀드릴까요?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셔갖고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 이거는 사실 그
잘 짜맞춰진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시작됐던 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앉히고 그 다음에 콜검 출장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시작됐었어요.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하와이에 놀러 갔던 거 기억나시죠? 하와이에 들렸다가 뭐 미국에 뭐 어떤 그 당시에 무슨 회의였죠? G20이 아니에요. 그건 일본이었고. 하여튼 무슨 회의, 나토 회의인가? 나토 회의에 지네가 왜 가요? 거기 가기 전에 하와이 들렸다가 갔을 때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내에 없을 때 청와대 용산 행정관들을 불러갖고 검찰이 조사를 했었죠. 그 조사 내용이 여사님은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그 백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여사님은 죄가 없어요. 그 검찰이 그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김건희 없을 때 그 당시에 용산의 행정관을 불렀다가 그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의 전 직원이었죠. 코바나 컨텐츠의 전 직원을 불렀다가 여사님은 돌려주라고 지시했단 말이시죠? 네, 제가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김건희 주변에 어떤 그 실질적으로 용산의 행정관은 조사를 마쳤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는 조사해야 주변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김건희를 직접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원석 촌장이 뭐 법과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휘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창수가 바로 누구랑 통화했을까? 이창수는 누구랑 통화했을까? 당연히 김주현 민정수석과 다이렉트로 통화하면서 원석이 패싱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원석이를 몰래 패싱을 하고 경호처에 가갖고 검사 2명을 보내갖고 김건희에게 사실상 뭐라고 할까? 변명서죠. 변명서 받아갖고 와갖고 그 다음에 뭐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고 시나리오를 짰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원석은 본인은 자기의 명예도 있으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심의회를 열겠다. 수사심의회를 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 쇼다. 왜 쇼냐면 얼마든지 명품백 사건은 진짜로 이원석이가 수사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키는 법무부 장관의 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디올백 사건은 수사 지휘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수사 지휘권을 하지 않고 그냥 계기는 척만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는 뭐라 그러죠? 제가 이거 쇼다.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검찰의 쇼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검찰의 수사 자료나 수사 기록이나 자료들을 일체를 심의위원들에게 넘겨주지도 않았고 당일날 배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논리를 반박할 수도 없었고 검찰은 오히려 프리젠테이션과 김건희 측의 변호사의 얘기만 듣고 수사심의위원들은 검찰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김건희의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나머지 그 수사심의는 최재형 목사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출석시켜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최재형 목사는 사실 수사심의위원회 출석도 못했고 그 출석도 못했는데 서면으로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와 서면으로 어떤 글들을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6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잘 이건 뭐 기대도 없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명품백 전달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도 열린다. 이거 쇼예요, 쇼. 이거에 마치 이원석 총장이 최재형 목사 수사 제가 그냥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를 왜 여냐면요. 딴 거 아닙니다. 이거 김건희 사건과 별개예요. 김건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났어요.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는요.
최재형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재 검찰이 최재형 목사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갖고 기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재형 목사 뭐 가택 주거 침입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 최재형 목사한테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을 하고 김건희를 면죄부를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마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이었고 뭐 그 최재형 목사가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면죄부 주면서 최재형은 처벌할 수가 없잖아. 주는 사람만 처벌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헛갈려 하는데 자꾸 김건희 사건이 또 다른 어떤 사건의 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최 목사에 대한 수사가 계속하는 게 맞냐 기소하는 게 맞냐 이거를 논의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김건희도 면죄부를 줬으니까 검찰의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없고 기소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이해가 가시죠? 김건희는 면죄부, 최재형은 뭐 유죄.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면 안 돼요. 이거는 김건희 사건과 별개예요.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 검찰이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정당한 것이냐, 계속 수사하는 게 맞는 것이냐, 기소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재형 목사 불러놓고 이거를 청탁금지법을 씌울 경우에 이거는 또다시 김건희의 수사심의가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게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용한 거지 딴 것 때문에 수용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도 얘기하고 갈게요. 저녁 방송이니까. 한동훈 패싱 이거는 웃기죠. 그냥 윤석열의 앙금 뒤끝이에요. 한동훈도 웃기죠. 대통령이 바쁘셔갖고 저한테 연락 안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저는 모르는 사안이라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연락도 못 받았고 친한계 의원들은 아예 초청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삐진 거죠. 근데 이거는 보면 딴 거 아닙니다. 김민전, 인요한 그 다음에 윤상현이 참여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비공개 만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저는 그게 지루껴요. 그쵸? 8일날 만났어. 8일날 만나갖고 1시간 정도 만찬을 했대. 비공개 만찬이었대. 근데 9일날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써. 이게 왜 비공개야? 안 그래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그런 게 있대요. 윤석열의 시각으로 볼 땐 한동훈이는 그냥 내 말 잘 듣는 얼라예요. 얼라. 무슨 말인지 알아? 한참 동생에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한동훈이를 국힘당 당대표 취급을 안 한대요. 이 새끼 저 새끼잖아. 그쵸? 누가 봐도 한동훈이가 조금만 대들 구르면 저 건방진 새끼 이게 나가는 거죠. 검찰 동일체라는 상하 지위가 명백한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이런 게 굉장히 뭐 사이 좋을 때나 괜찮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응? 이 새끼가 어디서 뭐 이런 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볼 때는 한동훈이는 그러니까 당대표로 취급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초선이고 재선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보는 시각인데 한동훈이는 그냥 자기 검찰 부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아무리 대표가 되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절대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동훈이로 지방선거 치르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 있대요. 계속 날릴 거예요. 제가 보면 날릴 거리만 지금 찾고 있고 한동훈이는 지금 안 날라가려고 그래서 지구당 부활 어떤 이재명 당대표와 합의를 통해서 지구당을 부활시켜갖고 왜냐면 원내에서 한동훈 쫓아내는 건 쉽잖아요. 근데
한동훈 이제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외 인사들이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니까 그래서 지구당 부활을 계속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구당 부활의 핵심은 현재 대한민국 정당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 1년에 선거 있을 때는 3억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없는 애는 1억 5천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그 후원금 갖고 활동비 1,000 몇백만 원을 월급 따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활동을 하고 여기저기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정당법에 보면 현직만 후원금을 거둘 수 있고 현직이 아닌 사람들은 후원금 자체를 사무실도 개소를 하지 못하고 지구당도 못 만들고 후원금 자체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사실 신인들이나 돈 없는 사람은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원외 인사들이 지역 유지들이나 토착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스폰을 받거나 자꾸 이렇게 부정한 돈을 청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뭐 장단점이 있어요. 지구당별은.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핵심 측근들은 전부 원외잖아요. 배지가 없는 수도권에. 그래서 이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후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게 바로 지구당 부활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좀 넘어갈까요? 의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죠. 개춘수님 진짜 똑똑하신 것 같은 매일매일 이렇게 분석하면서 쉽게 알려주시는 울총수님 똑똑하죠. 노하우가 있죠. 이 딴 건 몰라도 뭐 이상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왜 화났는지 이런 거 눈치는 좀 없는데 이 정치에 관해서 안테나를 세우면 눈치가 빨라져요. 평소에는 별로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집에서. 집에서는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어마한 게 뭐 처갓집이나 이렇게 모여서 나 혼자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쌓여질 때도 많고. 근데 이 정치에 관해서 이게 내 전문가니까 이쪽엔 안테나를 세우면 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대 정원 문제 그러니까 의사들의 입장은 2025년 당장 내년 입시 제도부터 의대 정원 숫자에 조정을 해야 된다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면 벌써 입시가 시작됐는데 2025년도부터 하자는 것은 이거 정말 힘들다. 그럼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올해만 4천 몇백 명을 더 발탁을 해야 되면 지금 현재 3천 명 정도가 되는 의대생들까지 갖고 내년에 7천 명을 가리켜야 되는데 교수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거는 못 가리킨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중재안이 2026년도 증원 문제부터 논의하자는데 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 싸우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어요. 의사들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렇죠?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알아요. 의대 증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400명을 증원하려고 그랬는데 그 난리를 폈던 애들이에요. 저는 의대 증원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맞아요. 근데 의료 개혁의 하나였죠. 의대생들의 증원 문제. 이 개혁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의사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이 띠박이는 이 의대 증원 문제의 국민들 찬성론이 높으니까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이게 사실 이렇게 참사가 온 거거든요. 처음부터 천천히 의사단체와 협력을 하면서 왜 그러면 기득권 대 기득권이 부딪히니까 얼마든지 대화가 됐을 거라고요. 이거를 선거에 급하게 지금 총선이 중요하니까 의대 2,000명 증원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의사들이 튀웅신 새끼 400명도 안 해줬는데 미쳤나 저 새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재인 정부 때 400명 하는 것도 두 손 드는 거 못 봤어요. 이 등신아? 이게 된 거야. 의사들은 말은 안 해도. 너 한번 당해봐 이 새끼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그것도 모르고 의대 증원 국민 찬성 60% 넘으니까 저는 의사들을 많이 이번에 늘려서 이 개혁에 의료 개혁에 뭐 앞장서겠습니다. 막 민생 토론을 하면서 주접을 떨고 다녀요. 의사들은 철저하게 싸워본 사람들이잖아. 왜 이게 의료 개혁이 힘드냐면요. 의사들은 이미 여러 번 문재인 정부나 여태까지 민주정부에서 의대 증원 문제나 의사들의 기득권을 좀 타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매번 실패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국민의, 그러니까 의사들이 저는 좀 비판하고 싶어요. 왜 의사들을 비판하고 싶냐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물론 방향성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방향성이 잘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더 이 의사단체들이나 지금 의대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좀 비판하고 싶은 게 이제는 결국은 피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야의정이라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거는 해결하자고 여야가 나선 거잖아요. 여야의정.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나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아갖고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정말 죽어가는 것은 이거는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야 의정 협의체마저도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거는 의사들은 정말 욕을 먹어야 돼요. 적어도 이런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게시하거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아예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석을 안 하겠다. 이거는 정말 의사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돼요. 이거는 본인들의 아무리 기득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본인들 기득권 대 기득권의 싸움 때문에 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적어도 의사들은 국민들 없이 의사들이 뭘로, 환자 없이 의사들이 뭘로 돈 벌입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 의료계가 최소한의 여야 의정 협의체는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견을 좁히고 그런 자세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그냥 잡아다가 그냥 24시간 뺑뺑이 돌리면 돼요. 거부하는 애들은 그냥 몇 명 사형시키면 돼요. 내란죄. 의료 거부?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면 무서워서 다 해요. 몇 명 죽어야지 알아요. 그래서 게테리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겁이 무서울 게 없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즉결. 그냥 죽이면 돼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면 돼요. 당연히 의료 거부는 내란 음모죠. 국민들을 생명과 재산을 침해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건 내란 음모죠. 죽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저거 2년 얘기하기 싫은데 합시다 그냥. 오늘 법사위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법사위에서 김건희 법사위 소위입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뭔 스시와 삽이 갖고 씨발 초밥이나 처먹어 뭔지 몰라도 뭔 개소리를 길겠어. 잠깐. 김건희랑 최상병 특검법을 소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의결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강력하진, 진짜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갔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는 내가 보면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법안이 세집니다. 최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건 거기에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김건희가요. 제가 이따가 오늘 방송 정치는 여사의 마음, 외교는 일본의 마음. 김건희는 지금 그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건희는 공천에만 가담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인사, 정관계의 모든 인사를 김건희가 다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특검법 내용이 기존에 있던 거에 저번에 거부할 때는 양평 고속도로가 포함됐죠. 이번에는 공천 개입 의혹, 그 다음에 인사 개입, 거기에 여러 가지 수사 외압 별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 12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을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목요일을 맞춰갖고 아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추석의 안주거리, 추석밥상의 안주거리로 김건희 특검법과 국정농단 거기에 의료 대란이 딱 올라가면 이 정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나 여러 가지 지금 두 개 다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짤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법안만 쌓여요. 왜? 앞으로 김건희가 국정농단한 게 여기서 그쳤을까? 응? 난년이잖아. 응? 오빠! 뭐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난년이잖아. 얘가 내가 정권 잡으면 너네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7시간 들어보면 알죠.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이게 총선만 개입했을까?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요거 얘기하자. 이재명 당대표께서요 광폭적인 행보를 하십니다. 12일 날 안 된다고 봐요. 김종인과 만납니다. 김두관 의원과도 만납니다. 이거는 뭐냐?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직감을 하는 거죠. 김종인과 만난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의료 대란 문제에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때리려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김종인 안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랑은 언제 인연이 있었냐면 과거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거든요. 그때 알게 돼서 인연이 됐었고 최근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가리가 깨졌었잖아요. 이 대가리가 깨졌는데 뺑뺑이 저 김종인이라고 해요. 왜 그 수술실이 여기는 없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뺑뺑이 돌았잖아. 뺑뺑이 돌아갖고 자기가 SNS에 올려갖고 탄식을 했잖아. 응? 그래서 누가 봐도 김종인 하면 국힘당 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의료대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의료대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또 저쪽에서 책사로 처음에 윤석열을 뭐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저쪽에서 끌어들였을 때 김종인이 처음에 합류를 했다고 이 새끼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또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또 이준석이랑 손잡았다가 이 새끼도 싸가지 없다고 봐요. 그래갖고 또 다 손절했잖아. 그래서 김종인이가 지금 사실 야인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이 무너지는 지금 보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보수들이 갈 데가 없을 때 어느 때보다 이 의료 대란은 이재명 당대표의 외연 확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김종인과 12일 날 만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두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선 과정에서 개딸들을 비판을 하고 그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욕을 뒤지게 먹었죠. 뒤지게 먹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분들 제가 딱 얘기해요. 선거가 끝나면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정치 선거에 앙금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김두관 내쫓으면 안 된다. 김두관 같은 사람들 당대표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그 중간에 하차시키면 안 된다. 적당히 비판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면 김두관은 분명히 친명도 아니고 비명이죠. 근데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낙연 날리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은 맞죠. 김두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내에서는 인기가 없을지언정 우리에게 좀 약점인 경남 지역에서 분명히 경남도지사를 할 정도의 지지세가 있고 거기에 세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많은 비명계를 친명계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 대선은요.
내 편을 더 강하게 키우는 것보다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내 편이면 이 사람들과 공고하게 선거를 치르면서 비명을 친명을 만들어 갖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대선의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그렇죠? 원래 어차피 이재명 찍을 사람들 우리 편을 그렇다라고 집토끼 홀대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대선을 이기려면 반명을 친명으로 만들고 비명을 친명으로 만들라고. 그러니까 김두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비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당원들에게 욕은 먹지만 분명히 김두관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에서 지지를 선언하면 또 김두관을 지지하는 5% 8%의 경남 표가 있고 그 표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는 더 우리가 불리한 PK 지역이나 이쪽 경남 지역에서 표를 득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를 느끼는 장면이고 계속 아마 제가 얘기했죠. 총선이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당대표의 우클릭은 굉장히 본격화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오빠 우리 이러다가 진짜 나 감옥 갈 것 같아 튀자. 그러면 언제 트는 게 좋겠습니까? 오빠 안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좀 있으면 동훈이 새끼가 특검 통과시키면 오빠 나 10년은 못 보는데 나 없이 살 수 있어? 하면 그럼 못 산죠. 뭐 이렇게 하면 오빠 빨리 특검 되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내일 그러면 하야를 발표하겠습니다. 언제 이 정부가 무너질지 모르죠. 언제 이 정부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 대선을 2027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대선을 자꾸 2027년이라는 공식적인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나타나는 순간 국힘당은 쉴드가 안 돼요. 국힘당 안에서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 윤석열 날아간다고 봐요. 이 말은 레전드가 될 거예요. 지방선거 이전에 윤석열은 제가 보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탄핵 또는 스스로 하야가 될 거라고 봐요. 그 결정적인 게 바로 의료대란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대로 지방선거 치를 것 같아요. 국힘당이 어떤 놈들이에요. 늘 얘기하지 제가 말씀드린 쟤네들은 이익 분배 집단이에요. 이익이 없는 곳에는 얼씬도거리지 않습니다. 이익이 먹을 게 있으니까 국힘당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이익 집단들이 결국은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과 함께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쌉소리 개소리죠.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 같냐면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지금 여기저기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선거 개입이나 인사 개입은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건희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힘당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이제 조중동도 이미 검찰이나 조중동도 이제 윤석열과는 선긋기가 지금 나오는 형태고 그래서 제가 보면 언제 이재명 당대표의 시간이 빠르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그랬잖아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우클릭 광폭 행보를 할 것이다. 굉장히 빠른 우클릭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웬만하면 제 예언은 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9월 8일 날 어제도 봉화 갔다가 양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허건날 이재명 당대표 파리 지킨다라고 주둥이로는 얘기하면서 이재명 비추는 방송 뭐 이런 새끼들 다니면서 늘 이재명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을 욕하고 조국을 욕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최고의 지금 골칫거리거든요. 그렇잖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나만 지지하고 딴 사람들은 죄다 욕을 해버리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당대표 응원하는 방송이라고 하는 애들 그 방송이 끝나고 댓글 보면 문죄인 구속 이 미친놈들이죠. 그래서 보란듯이 친명과 친문이 똘똘 뭉쳐갖고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만들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는 위원장에는 김영진 원조 친명이라는 김영진 의원이 맡았고 간사에는 친문 정치인인 김영배 의원이 이렇게 균형 있게 맡았고 하나가 돼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이 뭉치면 뭐가 중요성이 있냐면 검사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 비명계에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곽상원 변호사도 검사 탄핵은 좀 나는 동의 못한다 그랬다가 당의 어떤 지지자들한테 문매를 맞고 사실 부위원장직을 물러났잖아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여태까지 비명계가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 안에서 공격할 때 사법 리스크라는 걸 공격했잖아.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정치 딱 아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친문 지금 날라갔던 총선에서 다 날라갔던 친문 정치인들이나 비명 정치인들이 계속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 사법 리스크였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것들이 사법 리스크 선상에 올려버리니까 비명 정치인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할 건덕지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제 동병상련이 된 거예요. 문재인 누가 봐도 친문 정치인들인데 아직도 친문 정치인들은 민주당에 남아있죠. 일부가 남아있고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하잖아. 이제는 비명 정치인들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친명 친문이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이 끈끈이를 놔버렸어요. 조금 친명 비명 총선 끝나고 나서 서운해갖고 싸울만 하면 저 새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간다라고 엄포를 놓고 김혜경 여사를 김밥 몇 줄 좀 소환했다고 점심값 4,000원 더 썼다고 소환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들이 균열이 날만 하면 시멘트를 발라주고 본드를 발라주고 그러고 쫙쫙 붙으다 보니까 친문 친명이 하나가 되는 역할을 굉장히 돈독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만간 친명 똥파리 구별법을 좀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친명 똥파리 구별법. 첫째 생각나는 것대로 얘기할게요. 본인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만 지킨다 라고 떠드는 새끼들이 제가 뉴라이트 구별법을 만들듯이 친명 똥파리 구별법을 만들게요. 본인은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만 지지한다. 대표적인 언어들이죠. 두 번째, 모든 유튜브 콘텐츠의 80% 이상이 문재인과 조국을 비판한다. 80%에서 90%가 그냥 문재인과 조국만 까. 세 번째, 윤석열 배우의 조국과 문재인이 있다. 지금 윤석열의 배우에 문재인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의 수계가 문재인이다. 지금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조사하고 피의자로 만든 거는 쇼를 하는 거다. 라고 떠드는 새끼들. 그 다음, 김어준은 공공의 적이다. 김어준을 공격하고 새날을 공격하고 박시영을 공격하고 시사타파를 공격하고 전통적인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김어준은 20년이 넘었죠. 오래된 방송들을 반명 방송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방송들이 조국을 대권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개소리를 해요. 조국을 대권 후보로 이재명 날리고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이것들이 공작한다. 이것들이 조국을 앞세워서 의원 내각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개소리 들어왔죠. 그렇죠? 이런 방송들 쉽잖아. 본인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재명만 보고 간다. 대부분 유튜브 채널 내용의 80%가 문재인 조국 비판에 쏟고 있다. 윤석열 배우의 조국과 문재인 친문 패거리들이 있다. 라고 떠들고 김어준, 그 다음에 새날, 박시영, 시사타파 같은 범민주진영의 우리는 국힘당과 싸우는 채널들을 공격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의 특징, 국힘당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와 싸우는 채널들을 공격하잖아. 그쵸? 6. 얘네들의 특징. 과거에 열린 민주당 사과충들 플러스 손 묻은 애들 플러스 소나무당, 이런 애들이 대부분 김어준을 공격하고 탁현민을 공격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양정철을 공격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친명 똥파리 구별법을 제가 조만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할게. 얘네들은 결국 왜 얘네들이 위험하냐? 친문 똥파리들이 결국 나중에 누구 지지했죠? 친문 똥파리들이 누구 지지했어요? 윤석열 지지했죠. 처음에. 얘네들이 처음엔 문재인만 보고 가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재명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 지지했죠? 윤석열 지지했죠. 똑같은 거예요. 이 친문 똥파리 새끼들이 예전에 했던 짓이 똑같아요. 지금 친명 똥파리로 전락한 이 새끼들이랑. 뭐냐? 친문 똥파리 새끼들이 2018년도에 이재명 탈당을 외쳤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제가 경제진 대통령 김진표입니다. 경제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김진표를 앞세워갖고 이재명 탈당을 외쳤던 새끼들이에요. 친문 똥파리들이. 지금 똑같죠? 이 친명 똥파리 새끼들이 지금 뭐합니까? 문재인 탈당을 외쳐요. 문재인 탈당을 외쳐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러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외연 확장을 하거나 친문 세력과 손을 당연히 잡아야죠.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의 0.73의 피눈물 나는 패배를 극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친문과 친명을 갈라치게 하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재명만 보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얘네들은 이재명만 보고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할 줄 알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재명이 우리를 버렸다야. 이재명이 변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우클릭을 하면서 점점점 과거에 그 수박이라는 사람들까지 나중에 다 손 잡아야 되잖아. 대선을 100일 앞두고는 어떻게든지 이재명 캠프에 수박이건 홍합이건 조개건 무슨 당근이건 다 데리고 와야 돼. 과일, 해물 다 데리고 와갖고 진짜 메머드급 대선 체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이재명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 막 슈퍼챗 코인파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조만간 친명 똥파리 구별법을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검찰이 때릴수록 명문 정당이 점점 견고해진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늘의 단신과 주요 분석이었습니다. 예, 오늘 조국 장관님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굉장히 셌죠? 최근에 제가 아까 갈라치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조국 장관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니까 수박끼리 만남이다라고 그 새끼들이 떠들었어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님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이재명 당대표님도 수박이에요? 이 인간들은 이런 갈라치기에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조국 장관님의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김건희가 여러분들 선출된 권력인가요? 전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제가 알기로는요, 앞으로 계속 많이 터질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건희가 공천했다라고 생각해요. 김영선이라는 의원의 어떤 텔레그램에 문자가 남아있다?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저는 김건희가 전체적인 공천에 관여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과 김건희가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때 당연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시키면 김건희가 공천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이는 생각이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과 김건희가 저는 그때 충돌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김건희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주요 지역이나 여러 가지의 공천은 본인이 구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증거가 김영선 의원에게 보낸 어떤 지역구를 이동해라.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미 김건희 말에 의해서 지역구를 옮기거나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 이 모든 게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놓지 말고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놓으면 이해가 금방 간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검찰이 김건희에 의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제가 김건희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고 김건희가 지금 레임덕이 온 거예요. 이러다가 지가 권력을 놓칠 수도 있겠다. 특검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과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특검 검사들도 전부 배제시키잖아요. 윤석열이가 맨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의리를 지켜야 되면 이지랄 떠는 새끼가 갑자기 자기의 최측근들 검사들을 놔두고 검찰총, 누가 봐도 윤석열의 후계자들이 검찰총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는 중앙지검장의 어떤 이창수, 거기에 검찰총장은 심우정. 이거 다 누구예요? 기존의 특검 애들은 믿을 수가 없다. 윤석열과 특수부에 있던 애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김건희.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말 잘 듣는 개가 필요해서 결국 저는 이창수, 심우정도 김건희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가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대한민국의 관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런 자리에 전부 김건희가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랑 만날 때도 금융위원도 김건희가 그 사람 돼 안 돼? 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게 사실 거기에 인사 개입 정황 증거거든요. 김건희가 그런 자리만 인사 개입을 했을까요? 저는 광범위하게 여러분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생각이었을까요? 당연히 김건희, 천공 이런 애들이 생각이 아닙니까?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얘네들이 생각한 게 무조건 이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 네가 대통령 됐으니까 더러워도 네가 하는 데까지 해봐라. 모든 사람들이 더러워도 참았죠. 근데 정권을 잡자마자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용산 이전이에요. 그 얼마나 국민들이 의아해했습니까? 시작부터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 용산 이전을 감행했던 자가 바로 김건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놓고 지금 드레스룸인과 사우나는 숲을 보면서 사우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멀리 전경을 바라보면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건 김건희의 나라예요. 응? 김건희의 나라예요. 응? 김건희가 대통령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윤석열 정권이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정권입니다. 어떤 것도 윤석열에게 명목상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주어졌기 때문에 윤석열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권력자 아닙니까? 진짜 권력자는 윤석열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김건희 말 안 받으면 윤석열은 자다가도 놀라갖고 일어나고, 술 한 잔 건보했다고 레이저를 발사하니까 술잔 내려놓는 정도의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라는 자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2부속실이 없는 거예요. 왜 제2부속실이 없어요? 지가 대통령인데 뭐하러 제2부속실이 필요해요? 그냥 윤석열이랑 제1부속실 쓰면 되죠. 그렇죠? 어차피 윤석열 집무실 지가 지집 드나들듯이 왔다, 지 사무실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김건희가 제2부속실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을 특별감찰관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대한민국 권력자인데 누가 나를 감시해? 아무도 못 만드는 거예요. 김건희 치마폭에서 윤석열을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이 어떻게 바뀝니까? 전부 용산에는 김건희 라인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라인이 용선을 잡고 있으니까 해외 순방을 가도 김건희 사진이 도배가 되는 겁니까? 윤석열한테 잘 보여봤자 괜히 윤석열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수고했어. 이 정도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 떡이 떨어지거든요. 콩고물이 떨어지고.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산에서 김건희한테만 잘 보이면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 가고, 응? 김건희한테 뭔가를 전하면 바로 실행되고,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했던 애들은 이미 다 쫓겨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세웠던 그 당시에 안철수도 그 윤석열과의 통합을 외쳤고, 그래서 여러 정파 그리고 대통령 자리를 만들어줬던 사람들에게 용산의 일자리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건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안철수가 추천한 사람 1명, 뭐 또 누가 추천한 사람 1명, 또 누가 추천한 사람 1명, 이런 식으로 용산에 자리를 채웠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전부 김건희로 사람들을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은 용산도 김건희가 장악했다. 김건희가 용산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민사회 수석, 인사참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장악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뭘 해요? 다음 공직자 임명, 그 다음에 기관장들 임명, 전부 윤석열의 입김보다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뻔히 알죠. 김건희한테 문자 받는 게 곧 공천이다라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1월달 2월달에 돌았어요. 응? 나 김건희한테 문자 받았다, 여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평소 어떻게 했어요? 3선 4선 중진 의원들의 와이프들을 용화대에 불러갖고 만찬을 하고 얼굴 익히고, 그럼 너도 나도 여사님 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잘 보인 사람은 지역구 주고 밉 보인 사람은 지역구 얻고. 그냥 김건희의 나라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건 김건희 머리에서 나온다.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만 자세히 들어봐도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 나한테 얘기해. 응? 김건희는 공천 개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정 전반에 김건희의 손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응? 그래서 제1 부속실을 같이 쓴 거예요. 어떤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남편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제2 부속실에 가면 김건희는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부속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2층과 5층 집무실과 침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윤석열 집무실에 앉아갖고 보고서 놓고 가요. 그러면 어떤 보고서 올라왔나 보고, 그 다음 인사, 기관장 뿐만 아니라 국정 다 얘기하는 거죠. 응?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총선 공천 개입 사건을 보도하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니까 김영선 의원을 빗대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 국정농단을 하면서 공천에 개입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능력이 안 돼갖고 컷오프 되면 범죄가 아닙니까? 살인을 해야지 살인입니까? 살인 미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국정농단을 했던 것이고, 김영선이가 국회의원이 안 됐다 그래갖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이거는 저는 분명히 얘기할게요. 김영선 그런 문자 받은 적 없다며요. 문자 받은 적 없다며. 그럼 뉴스토마토를 바로 고소를 하세요. 김건희도 뉴스토마토를 바로 고소를 하세요. 고소 못하잖아. 문자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이 당시에 김영선이가 컷오프 당하고 할 때 한동훈이한테 얼마나 김건희가 열이 받았겠어요. 동훈씨, 저 사람 내가 꽂은 건데 동훈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공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씨발 새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좀 저에게 욕을 하셨습니까? 야, 너 많이 컸다. 이거야.
내가 찍은 사람 왜 컷오프 시켰냐? 단수 공천 주지 않고. 그때부터 용화대랑 여러분들 공천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쏟아지기 시작했었잖아요. 응? 그렇지. 내가 대통령인데 어디서 네가 내가 공천 주라는 사람은 공천 못 줬냐? 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방면에 조용히 공천 받고 배지 달면서 입 다물고 있는 인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왜 저는 김건희가 공천했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은 빠져나갈 수 있잖아.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은 형사사건에 대통령 기관에 소출을 받지 않잖아. 김건희는 자연인이잖아. 범법사항이 드러나면 김건희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형사사건에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나거나 여러가지 공천 개입이나 국정 농단이 드러나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감옥에 가는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지 감옥 가고 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얘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지가 조금만 위기면 잠깐 잠수 탔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니까 어디라고 한복을 쳐입고 와갖고 국민들 제수대가리 없이 추석 때 면상을 들이대고 추석 연휴 풍요롭게 한가위 보내세요. 뭐야? 나 아직 안 죽었다야. 김건희가 자연스러운 평범한 영부인이면요, 본인 때문에 여러가지 의혹이 있고 리스크가 나오면요 안 쳐나오겠죠. 안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해외 순방도 시끄러운 데도 다니고 왜 추석이라고 쌍판떼기 내밀고 왜 그럴 거예요? 지가 대통령이니까. 지가 대통령이니까 지 용산에 있는 지 수하들, 자기가 공천했던 사람들한테 김건희 지금 쪽도 못 써. 아, 이제라도 그러면 김건희한테 어떤 비리를 제보해야 되겠네?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얘는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정상적인 배우자면 본인이 나와서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본인이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숨어있는 게 맞죠. 얘가 안 보이면 내 사람들이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를 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는 레임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는 여사의 마음이에요. 김건희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검찰 인사가 바뀌어버리고, 김건희가 누구를 찍냐에 따라서 공천이 바꿔버리고, 김건희가 누구를 안 치라고 하면 기관장들이 바뀌어버리고. 생각해보세요. 권력자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혹시 아프지는 않나? 혹시 도망가지는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건재하다를 과시하기 위해서 검찰도 김건희는 건드리지 못한다. 예전에 김건희가 7시간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아서 길 것이다. 그렇게 만든 건다. 생각해봐요. 용산에서는 얼마나 용산이 레임덕이 빠지는 건 뭐냐면 점점점 김건희 라인과 새롭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그러면서 진짜 국정은 윤석열과 함께 국정을 돌보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권력 싸움을 해요. 대부분 지금은 원사이드하게 김건희의 라인이 시민사회 수석실, 홍보실 다 장악했대요. 유일하게 남은 거는 이제 민정수석실이죠. 이 민정수석실 자체도 윤석열의 어떤 선배라는 김주현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검찰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김주현이 민정수석실을 만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김건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검찰의 배신이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검찰의 배신이에요. 대표적인 게 검찰의 배신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한동훈인 거예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 명품백 사건이나 내 여러가지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저 새끼 봐라. 이 새끼 배신할 것 같아. 한동훈이는 검찰의 2인자, 윤석열 다음에 2인자였잖아요. 한동훈이 그래서 당대표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 난리라고 지 문자까지 공개하면서 저는 사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한동훈 씨가 저의 사과를 뭉갰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었고 저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마음에 그랬어요. 다 나쁜 놈은 한동훈이에요 라고 문자를 공개했어. 얼마나 한동훈이를 믿지 못하고 한동훈을 날리고 싶었으면 정상적인 영부인이거나 정상적인 퍼스트 레이드면 절대 전당대회 때 자기 문자를 직접적으로, 그것도 CBS 논설위원장한테 그걸 보냅니까? 지 권력이잖아. 한동훈이 이 새끼가 검찰을 반란을 일으킬 새끼다. 그래서 이 새끼는 절대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나 권력을 주면 안 된다가 김건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계속 으르렁대다 보니까 윤석열은 중간에서 네가 나랑 친하려면 형수를 먼저 설득을 해야지, 나는 힘이 없다 이거야. 응? 한동훈이가 그걸 아니까 윤석열한테는 뭐라고 안 해. 서운하다고. 저 비용신 저거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부 김건희가 놀아난다고 알고 있는 거지. 한동훈이는 잘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끔, 당연히 한동훈의 신뢰가 있다 그러면 특수부가 중앙지검장하고 특수부가 검찰총장이 있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은 평생 검찰에만 있었어요. 검찰에 있을 때도 후배들이 그렇게 따르는 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동네 그냥 마음씨 좋은 형이니까. 구수 재수할 때도 당구 치면서도 애들 밥 사주고, 그냥 동네 호구 형이니까 밑에 검사들은 윤석열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윤석열 정부를 지켰는데, 결국은 윤석열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동고동락을 했던 특수부 검사들을 다 내치고 김건희를 막아줄 수 있는 검사들을 지금 현재 심으니까 임관혁이라는 윤석열과 오랫동안 같이 특수부에 있었던 이런 검사들도 옷을 벗으면서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검찰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회의적이다. 과감하게 내려놓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떠나요. 김건희의 나라예요. 김건희가 대통령이에요. 김건희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검찰 인사가 발생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러냐. 자기 지지층이라도 확보해갖고 어떻게든지 자기 권력을 놓치기 싫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저기서 김건희 리스크는 올라가고 있고,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김건희가 보이지 못하니까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결국은 국힘당 의원들마저도 김건희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된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영선, 김건희 문자 누가 퍼뜨렸을 것 같아요? 김영선에 의해서 퍼진 거예요. 김건희가 뿌렸을까요? 총선 공천을 앞두고 김영선과 김건희가 나눈 문자를 김건희가 뿌렸을까요? 김영선이 뿌린 거예요. 응? 이런 문자가 한두 개가 있을까요? 지금 김건희한테 받은 문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힘 빠지고 윤석열 정부 칠 때 김건희 국정농단 폭로하면서 같이 가세하는 거예요. 응? 지금 보세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건희는 오로지 국정 운영이나 그런 건 대통령의 자격도 없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보니까 오로지 지 엄마 그리고 지 여태까지 비리 국정농단 덮기 위해서 검찰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경찰은 알아서 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진짜 걱정이 뭐냐면요, 나라가 진짜 심하게 망가졌죠. 나라가 심하게 망가졌는데 이 나라를 여러분들 다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쉽게 이 나라를 복원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초부자 감세로, 이미 법적으로 초부자 감세로 세수는 이미 들어오는 걸 막아놨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표 예산을 짜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만약에 내년에 대통령이 돼도요, 내년 쓸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손발이 묶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나 돼야지 이재명 표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R&D 예산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야 복원되다 보니까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마저도 지금 끊어놨고, 외교 안보 지금 친미 친일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고, 이 외교 관계 회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의료 대란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잠깐 우리가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올해 의료 공백이 일어남으로써 4년 5년의 의료 체계는 붕괴된 거예요. 응?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저한테 6개월만 권력을 주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저는 꼭, 그건 농담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광석화 같이 검찰 다 날려버려야 돼요.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하나회에 척결했듯이 앞으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면 다 작살내버린다는 전광석화 같이 정치 검찰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응? 진짜 저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다시는 검찰 출신들이 정치권에 어신거리지 않고, 저는 다시는 이 정치검찰질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응? 언론개혁? 검찰 때려잡으면요 언론은 알아서 기어요. 왜 우리가 정권 잡으면 언론이 저 개같은 노릇을 하는 줄 아세요? 민주정권은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서 그래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지, 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알아서 기는 겁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보복을 하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민주적으로 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짓도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있어서,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조선일보는 굉장히 정론지가 되고 정의를 외칩니다. 응? 진보가 정권을 잡아서 단죄하지 못하는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해방 이후에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을 못하는 그 시발점으로 해서 독재정부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독재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결국은 대한민국의 반민족 행위자들이 기득권으로 변했고, 이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주류가 됨으로써 그 이후에 98년, 2002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비주류가 됐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대통령 행정부 권력 5년을 잡고 있었을 뿐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와 권력을 그 외곽에서는 이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개혁에 매번 좌초가 되고 늘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검찰 권력이에요. 언론이 유지하는 것도, 언론이 기사를 쓰면 검찰이 알아서 인지수사를 통해서 조져주고,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고, 이 정치검찰, 그 다음에 군부에 정치 개입했던 새끼들, 지금 이런 새끼부터 우리가 작사를 내놓고 단호함을 보여줘야지, 언론도 우리 이러다가 우리에게 불똥이 튀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제대로 칼자루를 대지 않으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제대로 칼자루를 더면 아픈 데가 자기도 이 칼자루에 의해서 벨까봐 몸살내는 거고, 권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이라는 무기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다칠 염려가 없으니까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만 모든 힘을 역량을 가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계기로 저는 검찰은 이제 검찰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제는 국힘당이 정권을 잡아도 검찰은 정치를 못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영원히 우리가 막아야 되고, 정치 검찰로 낙인 찍은 자들은 저는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 헤쳐먹지 못하게. 정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은요, 검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간 취업 제한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가들의 행사를 안 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가서 정관예우를 받고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받는 이런 잘못된 관행, 정치 검찰질을 하거나 검찰에 어떤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검사들에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박탈을 해버려야 돼요. 얘네들 그럼 무서워서 못합니다. 탄핵된 검사들 변호사 몇 년 정지가 아니라 얘네들은 전부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을 해야 돼요. 정치 검사, 정치 판사 이런 인간들. 응? 우리가 서초동 집회 때 끝장냈어야 하는데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얘네들 검사들, 지금 김건희 얘네들이랑 쿵짝하면서 얘네들이 결국은 권력자 행세를 하지만 결국 이 정치 검사들 결국은 수위 있고 재판정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딸랑 고위 관리들 결국은 감사받게 되고 퇴직 후에 책임 추궁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던 새끼들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고위 관직자들 손해배상 청구하고 퇴직 후에라도 전부 책임 추궁하고 끝까지 죄를 물어줘야 돼요. 단죄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진숙, 김홍일, 이동관, 김문수 수많은 고위관직자들 그냥 그만두면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반드시 정권 잡으면요, 윤석열 정부와 함께했던 고위관직자들, 부처장들, 기관장들 책임을 물어야지 부정한 정권에, 부패 정권에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역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응? 단죄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냥 나 그만두면 되지, 옷 벗고 나가. 그동안 그 새끼가 2년 동안, 그동안 어떤 고위관직자가 1년 동안 재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겠냐고.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응? 이런 걸 물어야지. 무서워서라도. 언젠간 지금 내가 관직에 있지만 지금 내가 이 부정한 부당한 일을 행함으로써 나중에 다 내 책임으로 온다. 이걸 만들어줘야지 이 새끼들이 이런 김건희 정권이나 이런 데서 같이 부역하지 않는 거예요. 응? 국민통합은 죄 지은 자를 단죄함으로써 억울하게 누명 쓰고 나라의 정의를 찾았던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국민통합이 안 되냐? 나라를 팔아먹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나라를 팔아먹던, 민족을 배신했던 자들이 부와 명예를 차지함으로써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고, 저들은 왜 처벌하지 않고 왜 저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냐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되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이 때려잡고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쵸? 단죄되지 않는 역사는 절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반드시 다음 정권은 이 정부에 부역했던 새끼들 철저하게 처단을 하고, 이 정부와 함께했던 검사들, 정치검사 새끼들 반드시 수위를 입혀갖고 법정에 세우고, 이 정부와 함께 했었던 대법관, 헌재재판소장, 그들이 대한민국의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헌재소장들도 철저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망가진 나라 언제 필요한 거는 4년 중임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 5년 갖고 부족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4년 중임제라고 8년 동안, 4년은 이 개새끼들 때려잡고 4년은 나라 똑바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응? 경제 성장 윤석열만큼만 해주면 되잖아. 4년 동안은 이 쌓여있던 이 대한민국의 이 진짜 반민족 행위자들 다 때려잡아야 돼요. 응? 그래갖고 또 개헌해 씨발. 그래갖고 한 또 8년 더해 연임제. 농담이고요. 저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도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권력이 쥐어졌을 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작살부터 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살려야 돼요. 이 민주진보의 병, 통합 개나 갖다 주고, 통합은 단죄한 다음에 통합을 하자 이거예요. 내 말은.
아휴, 참 이래서 내가 6개월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6개월만 권력을 주면 임대 아파트 안 짓고 저는 무조건 교도소부터 지을 거예요. 전국에 교도소를 한 100개 지은 다음에 다 쳐놓고 임대 아파트가 무슨 필요야. 교도소 많이 넣어갖고 부정부패 세력 다 가두면 국민들 살 집이 늘어나요. 저의 주택 정책은 딴 거 없어요. 교도소를 많이 지으면 돼요. 교도소 많이 지으면 알아서 집값 떨어지고요. 알아서 국민들 복지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조시다가 대한민국 방문했었죠. 조시다가 방문했을 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키시마루호 폭침했을 때 조선인 탑승 명부를 우리에게 선물같이 갖고 왔다. 그거 다 쇼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키시마 마루호 폭침 사건의 명부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79년 만에 얻어낸 거를 우리나라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마치 갖다 주면서 선물같이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 우키시마 마루라는 이 사건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죠. 해방됐을 때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일본의 어떤 그 항복이 그 일본 놈들에 의해서 항복 선언이 있었죠. 그때 광복을 조선에서 맞이하지 않고 일본에서 맞이했던 사람들이 210만 명이에요. 조선 인구가 그 당시에 8%, 한 2,50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남북 합쳐서 그 당시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210만 명 정도 돼요. 일본에 여기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 일본에 의해서 뭐 이주했던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이 딱 되니까 210만 명 중에서 140만 명은 고국으로 돌아와요. 140만 명은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70만 명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살면서 뭐 차별을 받고 조생징 소리를 하면서 일본에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70만 명 중에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140만 명 중에 막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이 해방됐대. 그러면서 나 고향으로 갈래 했던 강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 그러면 유일한 수단이 뭐였어요? 배예요, 배. 그렇지? 유일한 수단이 바로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1945년 8월 22일 날 벌어진 일이에요. 8월 22일 날 이 배가 폭파돼 갖고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던 사건이에요. 다 죽지 않고 일부가 죽었는데 이 정부가 누가 탑승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이 사건이 심각한 거냐면 일본선 최북단 아오모리현 오미나토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노무자들을 수천 명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이 출발을 합니다. 조선으로. 근데 우리는 다 조선으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했죠. 이 배가 어디서 터지냐면 교토 앞바다에서 폭침을 해요. 그냥 배가 폭발한 거예요. 분명히 조선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조선은 부산항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했는데 노동자들은 그러고 탔는데 이 배가 폭발한 사건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 일본 그 당시에 정부가 발표할 때는 이 배에 3,735명이 탔다. 그 중에서 524명이 숨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승성자 명단은 어딨냐라고 하면서 이제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배의 승선자 명단은 폭침과 함께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배에는 조선인들만 탔을까요? 아니죠. 일본인들도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본인 유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종자가 돼버린 거야. 일본인 유가족들은 배에 탔는지 아닌지 없어졌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 정부에 분명히 우리 남편이 배를 탄다 그랬는데 저 배를 탄 것 같다 그러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일본인들이 계속 명단을 공개하라고 일본 정부를 통해서 싸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을 일본 해군 수송함이 싣고 부산항으로 출발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일본의 시각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건은요, 이 우키시마 마루오는 처음부터 폭약을 싣고 있었대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 배는 승선자가 일본의 어떤 외무성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3,73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일본 외무성 자료가 발각됐는데 그게 이 배에는 8,000명이 타고 있었대요. 이 배는 처음부터 폭발물을 싣고 있었고 출항했다는 방위성 자료가 나오고 고의로 폭파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일본 놈들이 전쟁에 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강제 노역을 부렸던 사람들이 결국은 조선에 돌아가서 실상을 낱낱이 발설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배에 태우고 가다가 고의 폭침시켰다라는 사실 일본의 만행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 사건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책임과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사건이 묻혀 있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일본에서 정말 개같이 취급받으면서 강제 노동을 했던 그 수많은 고국을 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이 일본에 의해서 고의 폭침됐다는 사실상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진상규명이 먼저예요.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본의 발표대로 배가 폭파됐다. 왜 폭파돼? 여러 가지 일본 방위성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키시마 마루오는 폭침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 조시다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하는 짓거리가 일본 조선인 명부를 갖다가 들이댔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뉴라이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계속 정리를 해서 제가 저번에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죠.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의 보수와 뉴라이트의 탄생을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보수들은요,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이 사람들을 속으로는 지지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쿠데타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쵸? 쟤네들이 전두환이는 당연히 쿠데타 세력이고, 그리고 박정희나 이승만이나 전두환 이 사회 사람의 특징은 대외적으로는 반일 노선을 펼쳤어요. 대외적으로는 전두환도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의 유감 표명을 받아내기도 했거든요. 은밀하게 어떤 일본과의 협력은 밀실에서 추진했을지언정 대외적으로는 반일의 어떤 정권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국의 정통 우파들은 이승만을 독재자로 규정을 했어요. 기존에 자네들이 얘기하는 올드라이트, 이승만은 4.19 의거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존에 입술이 말라서 대한민국 기존에 있던 보수들은 이승만은 독재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됐죠. 이게 바로 뉴라이트가 탄생을 하면서, 뉴라이트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승만이가 독재자에서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뉴라이트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얘네들이 왜 만들어졌냐?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민주정권 10년을 겪으면서 과거의 반공 세력 갖고는 이제 정권을 더 이상 올드라이트들은 정권을 잡을 동력이 없다라는 판단에 뉴라이트, 즉 새로운 우파를 결성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정치권에 기웃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2004년 11월 동아일보를 보면요, 동아일보의 기획에 어떤 시리즈물이 게시가 돼요. 뉴라이트의 침묵에서 행동으로. 뉴라이트들이 이제 침묵하다가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올드라이트 반공을 국시로 하고 어떤 이념에 편향된 이런 어떤 세력과는 단절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뉴라이트는 어디서 얘네들이 그 일본도 있지만 처음에 그 자극을 받았냐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뉴라이트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지만 얘네들은 경제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경제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뉴라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뉴라이트 이제 꿈틀댈 때 얘네들이 그 미국의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신보수, 우리나라의 뉴라이트와 미국의 뉴라이트는 다릅니다. 미국의 뉴라이트는 신보수주의의 흐름이고 그거를 네오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네오콘 하면서 미국의 네오콘이 어떤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네오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네오콘 컨서브라는 어떤 말의 줄임이고, 이 네오콘을 자유주의의 가치를 우선시해요. 여러분들 가끔 뭐 네오콘, 미국의 네오콘에서 어떤 걸 다 조종을 한다, 전 세계. 이 네오콘이 가치가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자유의 가치예요. 그래서 북한과 이란, 이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축이니까 북한이나 이란,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라크 이런 정권들은 그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오콘 전쟁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들이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지만,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잡았을 때 국정교과서 도전을 했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역사 왜곡 세탁 작업을 했다가 사실상 시민사회와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사실 변방으로 다시 흩어지죠. 근데 얘네들이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얘네들은 정치 권력만 잡지를 못했지 경제, 문화, 언론 전반적인 다양한 세력을 갖고 더 강해져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국정교과서 하나 실패했다고 얘네들이 우리는 없어지고 소멸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관료들, 거기에 문화계, 언론계 할 것 없이 뉴라이트의 어떤 편승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뉴라이트가 정치 권력으로 확산될 때 가장 처음에 참여한 게 태극기 집회예요. 이 태극기 집회에 확산시킨 것도 배우는 뉴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무슨 한국 자유 자유주의 연맹, 이게 자유가 들어가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어떤 시민단체, 어떤 관변단체 여러 개들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급속도로 노무현 정부 이후, 그 다음에 2012년 박근혜 정부 이후에 자유실천연합, 무슨 뭐 자유경제연합, 평화연합, 이게 다 뉴라이트 단체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반일 종족주의를 막 발간을 하면서 역사 도발도 하고, 저번에 전우영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뉴라이트는 어떤 사람들이 주축 세력이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뭐 극우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우영 박사님 말씀대로 전향한 운동권이에요. 과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시절에 찬양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변질돼 갖고 나중에 신보수주의가 되면서 이쪽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전향권 운동권들이 뉴라이트의 말도 안 되는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됐냐? 이 사람들은 한때 주사파라고 불릴 정도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봉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고 운동권이 그때부터 이제 혼란기를 겪냐면 1989년 후반 때부터 이제 동유럽이 붕괴가 되죠. 동유럽이 붕괴가 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91년도에 이제 소련의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얘네들이 생각했던 사회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이론 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론적으로 삼았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어떤 공산주의 체계나 사회주의 체계 이론들이 결국은 소련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고 동유럽 국가가 붕괴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신봉했던 그런 정치적 이념과 이론들이 허망이었다라고 하면서 구심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바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꺼냈던 거예요. 공산주의 띠, 뭐 이런 것들이 주사파띠 하면서 소련이 붕괴, 동유럽의 붕괴가 되면서 얘네들의 이제 정치적 이념에 고갈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해외를 유럽에 눈을 돌렸더니 유럽 선진국들은 사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얘네들이 다시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진보당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가 이제 좀 알겠죠. 얘네들이 이제 주사파도 붕괴됐죠. 북한도 붕괴되죠. 그 다음에 동유럽도 붕괴가 되죠. 소련도 붕괴가 되죠.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서유럽식 선진국 유럽의 어떤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그때 진보 정당들 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정의당 뭐 이런 정당들이 이제 사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에 얘네들이 진보 정당을 만들어 갖고 정치 세력에 끼를 하고 했는데 선거 때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사회 민주주의도 실패를 하는 거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예요? 저쪽에 오면 전향자이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진보에서는 대우를 못 받지만 과거 운동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 굉장한 저쪽에서는 전향자잖아. 우리와 가장 가열차게 우리를 비판했던 자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오면 쟤네들은 천군만마를 얻잖아.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김문수. 운동권 세게 하고 노동운동 세게 했던 바로 김문수가 갑자기 전향을 해서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면 이 사람들은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거기에 김문수, 차명진, 신지호, 이매규 얘네들은 그쪽에 가면 바로 공천권을 받으니까 국회의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보에서는 자기네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민주당보다 훨씬 왼쪽에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격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민주당은 어느 순간부터 진보의 가치보다는 보수의 가치를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가는 노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자리도 못 잡고 근데 저쪽에서는 오라고 맨날 러브콜을 해주고 갔더니 바로 배지 달아주고 아 이거다. 처음에 얘네들이 왜 저런 민족 반역자의 정당에 들어가냐라고 하면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전향을 해서 적폐 세력들과 손바들 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저 정당을 바꾸겠다. 이런 개소리를 해요. 이 정당은 바뀌는 정당이 아니니까 나라도 저 정당에 가서 바꾸겠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죠. 배지의 맛을 보고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보는 순간 저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 적폐들의 놀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이 뉴라이트가 그러면 태생은 1980년대로 돌아가야 돼요. 1987년도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안병직 들어봤죠. 얘가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의 아버지예요. 1987년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안병직이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예요. 이 1987년도에 낙성대를 만드는 이 안병직은 일본의 자금에 의해서 일본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대한민국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87년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안병직이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데 이 사람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이에요. 이영훈.
얘네들은 뭐냐? 1986년도나 87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도쿄대 개건 교수로 있으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유입된 기술과 자본으로 한반도가 근대화가 됐으며 해방 뒤에는 일본 식민지 지배 때 만들었던 이런 기술과 자본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어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다 이 안병직의 제자 누구죠? 방금 얘기했던 이영훈, 얘가 만든 게 반일 종족주의예요. 처음에는 식민지 근대화론, 여태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그 일본의 수탈과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어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이 늦어졌다라는 게 기존의 학설이었는데 그걸 뒤집은 거죠. 그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에게 어떤 그 끌려가서 우리는 강제 노동을 했다 그러고 성노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이 반일 종족주의를 보면 절대 자발적이다, 이런 말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안병직이나 여러분들 이영훈,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경제학자잖아, 그렇죠?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통 역사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증주의, 경제적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본의 식민지 지배도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발판이 있다라는 개소리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뉴라이트를 극우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극우, 어느 나라든지 극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극우와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우와 외국의 극우는 제가 완전 다르다고 얘기했죠. 극우의 상징이 뭐죠? 원래 극우는 국뽕이에요. 그렇잖아. 극우는 국뽕이 심하게 취한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최고고 우리 민족이 최고인 사람들이, 그게 국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타민족을 배척을 하고, 타민족을 사실상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배척하고 뭐라 그래? 그 증오하고. 그렇잖아. 다른 나라들은 국뽕은 애국심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나 대한민국의 극우들은 뭐냐? 외뽕을 맞았어. 일명 전문 용어로 니미뽕을 맞았어요. 우리나라의 극우는 애국심도 없어. 외뽕, 니미뽕을 맞았다 보니까 모든 극우 새끼들이 일본을 찬양을 하는 거야. 니뽕이라고 하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 어떤 세계의 극우들은 너무 자국의 국뽕을 맞아갖고 우리 민족이 최고, 타민족을 경계, 배척, 이게 원래 극우인데, 우리나라의 극우는 외뽕을 맞았어요. 외뽕, 니미뽕.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극우들이나 외국, 그러니까 극우라고 얘기하면 안 돼, 사실. 얘네들은 극우가 아니라 그냥 반민족 행위자들이에요, 아직도.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잘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독립기념관장만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독립기념관장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우리나라의 3대 역사 기구들이나 이런 건 전부 뉴라이트가 점령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3대 역사 어떤 재단이라 이런 건 뭐냐면, 첫째가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둘째가 국사편찬위원장, 셋째가 한국중앙연구원. 이 세 개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고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에요. 첫 번째, 동북아 역사재단은 1월 달에 누가 됐냐? 이사장의 박지양이 돼요. 이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서양사학.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에 서양사학을 연구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의 전공이 대한민국의 한국사가 아닌 영국사예요. 영국사를 전공한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이 됐던 거예요. 영국학. 그리고 이 여러분들 동북아 역사재단은 언제 만들었냐면요. 2006년도에 만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만들었냐?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역사 동북공정이라고 했죠. 동북아시아 역사 외교의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동북아 역사의 왜곡에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면서 국고를 지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박지양이라는 서양학, 영국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이 사람도 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국사편찬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동현 경희대 교수가 됐는데 이 허동현이가 누구냐?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했던 자예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에 일본을 찬양하고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라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쳤던 자들과 함께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교과서 작업을 했던 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 운영위원이고 이런 자가 바로 국사편찬위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제가 누구였죠?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취임했죠. 5월 달에는 국사편찬위원장에 허동현 나왔다요. 이번 7월 달에 누가 나왔냐?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김낙년 유명하죠.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과 공동 집필 저자예요. 이영훈과 공동 집필 저자,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집필 저자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 단체 세 곳이 전부 뉴라이트에 점령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사람들은 일본을 찬양할까? 우리가 미친 새끼들이고 대한민국에서 나왔으면 왜 일본을 이렇게 찬양하냐? 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은요, 그냥 모든 게 시장이에요. 시장, 자유, 시장. 우리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뉴라이트는 역사를 시장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장은 어떤 시장 니콜 뭐죠? 경쟁이죠. 시장은 여러분들 경쟁의 장소잖아요. 누구는 가게가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듯이 이 경제학자 출신들이 자유시장 경제 왜 이걸 자꾸 주장하냐? 얘네들은 역사적 관점을 시장주의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승리자에게는 비판을 하지 않아요. 패배자에게는 그러니까 승리자에는 비판을 하지 않고 패배자는 결국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이 결국은 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승자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승자가 되는 것이고 조선의 침략이 아니라 일본은 경제적으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합당했다. 힘없는 조선은 패배자였다. 경제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왜 이 역사는 역사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경제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논리,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고 그 힘 없는 자는 패자가 되는 거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피해자가 왜 피해를 입었는지 역사는 공감을 해요. 그 당시에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됐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국사니까. 근데 오히려 뉴라이트의 시장주의로 보면 실패자는 힘없는, 그러니까 피해자, 나라를 뺏긴 우리 피해자는 결국은 근대화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대화에 실패한 자들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라이트 하면 어떤 놈들이 뉴라이트냐? 여러분들에게 첫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새끼들은 뉴라이트다. 뉴라이트 구별법. 두 번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부르는 주장하는 단체나 인간들은 전부 그 단체는 뉴라이트 또는 뉴라이트 단체 또는 뉴라이트 인사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인간이나 그런 단체는 뉴라이트다. 대표적인 게 김문수죠. 네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꾸 상해 임시정부로 부른다든가, 임시정부에서의 그 우리 그 정부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뉴라이트다.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의연 중에 펼치는 자들, 일본에 의해서 경제 발전했다,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은 없었다, 일본군 성노예는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는 인간들, 다 뉴라이트 단체나 뉴라이트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비하하는 자, 일본들이 우리나라에서 걷어가서 쌀을 전쟁 물자로 썼잖아요. 수많은 수탈을 했는데 그거를 일제강점기에 조선이 일본에게 수출을 했다라고 떠드는 인간들. 그 다음에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라고 강변하는 단체. 그 다음에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일본의 땅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미약하다. 이런 자들은 뉴라이트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우리 윤서방은 어디서 골라도 뉴라이트 감별사 같아요. 저는 뉴라이트를 모릅니다 하는데 뽑는 사람마다 뉴라이트 참 탁월해요. 감별사예요. 왜 그러냐? D가 뉴라이트라서 그래요. 저는 윤석열 데려켜 보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한 시장주의예요. 그렇죠? 철저한 있는 사람들은 편한 일,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이런 시각들이, 그걸 우리가 캐치했어야 돼요. 윤석열이가 뉴라이트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사실 알았어야 됩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만 들어도 뉴라이트의 확실한, 윤석열이가 뉴라이트를 기용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뉴라이트입니다. 그렇게 오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